자, 먼저 올1년 교육 방향에 대해서 큰 그림 잡고 그 다음에 이것이 코칭 단체 설립까지 오늘 연결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스토리는 바로 인지연구에 관한 저술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술 과정은 25년 전 제가 던졌던 질문 한 개, What is the ability? 무엇이 능력이냐? 이게 바로 제가 제 자녀들을, 초등학교 들어간 자녀들을 학교를 빼내게 된 동기였고, 그러면서 꿈의 학교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었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목사로서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던졌던 질문은 뭐였냐면, 교회에서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키우자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자는 건데,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뽑아본다면, 예수님처럼 키운다라고 하면, 첫째, 처럼이 어느 방향이냐? 어디까지냐? 저는 어디까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처럼 키운다라는 말은 어떤 형태로 산다라는 게 하나 있고, 어느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탁월성을 말할 수 있지? 이게 제 관심사였죠. 그러다가 아이를 또 키우면서 어디 수준까지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능력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오늘 지금 인지 역량이라는 말로 지금 이제 20여 년간에 의해서 진행하면서 밝혀진 거죠. 그때 제가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요거였습니다. 도대체 위인들 중에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500권을 읽은 걸로 기억돼요. 500권의 전기자서전을 모아놓고 분석을 한 거죠. 읽어나가면서 그 어린아이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했기 때문에 능력이 생기는가 했는데, 이게 바로 꿈의 학교를 설립할 때 사용한 기초 모델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만남, 독서, 경험 모델. 뽑아보니까 한 1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위인들의 학습 형태,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인들을 뽑으니까 한 10가지가 나오는데, 그때 놀랐던 게 1, 2, 3번은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공통적이더라는 거죠. 4번부터는 각자 다른 체험들이 있는데 1, 2, 3번은 없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보고 이거다. 그러면서 꿈의 학교의 3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쓰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남이란 뭐였냐면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만남은 충격, 도전.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충격을 받고 나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어떤 그 시점을 말하죠. 그게 이제 안중근 선생님 김구를 보고 인생이 확 돌아서잖아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보고 뭐야 이게 하고 귀족의 자녀 신분을 버리고서 가잖아요. 공자의 제자들이 스승을 보고 가정을 떠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정을 떠나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이런 만남들을 말해요. 이런 만남을 가졌는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있죠. 나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 스승과 자기 사이는 너무 많은 갭이 있는 거야. 그 스승이 가진 능력은 자기가 쫓아갈 수가 없어. 스승처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그때 대부분 다 무슨 생각을 해요? 스승처럼 하고 싶어. 그럼 나는 당연히 어떤 연습 과정을 거쳐야 돼.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정보예요. 스승은 너무 많이 아는 거야. 너무 많이 알아. 도대체 이게 게임이 안 돼.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하는 것은 책을 읽게 돼요. 그게 바로 독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읽고 나면 이때부터는요, 경험 모델하고 이 독서하고 경험 모델은 딱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내가 오늘 책 한 권, 우리 예지가 좋은 책 한 권 읽었어. 그럼 어떻게 하니? 바로, 나 이거 실행해봐야지. 이렇게 하잖아. 이게 독서 실행이 반복되는 거예요. 야, 독서를 10년간 하고 경험은 그때 모아서, 이제, 이런 일은 없어요. 예, 독서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서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 기술을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요소예요. 즉 여기서 이제 실패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성인이냐 지식인이냐 이때 여기서 결정돼요.
옳은 일인데 실천하는데 손해가 따라와. 그래도 실행하면 우리 인류 역사에 진짜 위인이라는 말을 듣는 거고, 옳은 일인데 손해가 오니까 살짝 제껴. 그리고 유익한 일로 바꿔. 자기 지식을 이용해서. 이러면 이제 지식인으로 흔히 어용지식이냐 뭐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 3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아, 저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꿈의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봤냐면 이율곡의 경목요괴를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이율곡은 이거를 이미 그 중세에 알고 있었더라고. 내가 발견한 거를. 이율곡의 경목요괴는 총 10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첫째가 입지, 두 번째가 검신, 세 번째가 독서, 네 번째가 이렇게 해라요. 실천이에요, 요소예요. 이제 부모님을 모셔라, 임금을 모셔라, 이런 실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묶으면 그냥 경험, 체험인 거예요. 위에까지 요거가 3가지인데, 다시 묶으면, 입지라는 말은 꿈을 세우는 거죠. 만남하고 같은 말이에요. 만남을 갖는 순간, 나 저렇게 살겠다는 게 이게 비전이거든요. 미션과 비전이 딱 설정이 되는데, 검신이라는 게 따라오는데, 검신은 꿈을 세우고, 유교에서 입지는 성인군자예요. 근데 성인군자가 되겠다고 해놓고요. 금방 돌아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게 검신이야. 검을 뜻에 묶은다 이 말이야. 묶을 검, 검자가 묶을 검이에요. 몸을 묶는데 어디다 묶고? 뜻에다 묶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만남에서 뭐라고 그랬죠? 충격적 만남이라고 그랬죠? 돌아설 수 없는 만남이야. 귀족 자제를 내려놔 버릴 수 있는 만남이라니까. 어마어마한 만남이죠. 그러니까 검신하고 같은 묶음이라고 이게. 그리고 나머지는 독서야. 거기까지 끝이야. 그리고 독서하면 그 다음부터 실천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성인 군자가 되려고 생각했던 뜻을 가진 사람은, 성인 군자가 뜻인 사람은 독서와 실천 사이에 괴리가 없어져요. 그렇죠? 왜? 성인 군자니까. 일치를 시켜. 손해를 봐도 일치시켜. 근데 이게 뜻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이익을 따라가. 야, 정말 중요한, 제 인생을 바꿔놓은 중요한 발견이었죠. 그래서 그 발견과 동시에 이제 그때 꿈의 학교를 설립하게 됐고, 그 학교 설립이 이제 제 삶에 또 한 번의 이제 인간 역량 개발에 대한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의 학교는 제가 학교를 운영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설립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모르는 거 투성이었어요. 독서하고 가르치는 거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학교를 운영하는 건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모두 책으로 해결한 거죠. 그때 제가 꿈의 학교에서 산 책만 10,000권이라니까요. 돈 주고 산 책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책을. 그 10,000권은 사실 못 읽어요. 이렇게 읽어야만 읽어요. 몰아서 한 주제를 한 달에 50권. 여러분, 같은 주제에 읽는 것은 한 달에 50권, 100권 다 읽습니다. 왜? 같은 주제에 관한 책은요, 5권 읽으면 내용이 같아요. 예. 독서에 의해서 해보세요. 5권 전에 3권만 읽으면 내용이 같습니다. 50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었죠. 근데 그것들이 모여져서 이제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된 거죠. 그때 읽었던 책이 제 인생에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정보가 능력의 기준이 되는, 이제 현대사회, 우리가 지금 인류사회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기둥을 세워준 게 바로 꿈의 학교의 그 시기였어요. 물론 그 이전에 저는 지금까지 책을 많이 읽었지만 그때 아마 가장 많이 읽었대요. 그러면서 독서구나. 이게 독서구나. 이러면서 이제 독서 교육을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독서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거예요. 만남 독서. 요거 만남. 만남은 뭐라고 그랬어요? 입지 플러스 충격. 이 충격을 다른 말로 하면 동기지, 동기. 그래서 독서를 하는데 우리 스태프들은 다 알 거예요. 독서를 하는데 엄청 동기부여를 많이 해. 네, 비전에다가 막 묶어서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가는데 실제로는 전부 독서를 하기 위한 환경 구성이죠. 저는 그때 독서 교사 교육을 할 때 이랬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6개월 교육하면은 6개월 동안 남편한테 가정 다 밀고 애들한테 설거지 밀고 다 밀어 계약서 써갖고 와야 받아줬어요. 왜? 한 주에 2권씩을 읽고 과제 수행을 하는 누가 그걸 해요? 일반인이 못하지.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만 와라 그랬거든요. 그 송윤숙 장학사님이 그때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공부했던 사람 중에 지금 독서 치료의 최후 대가 나와 있죠. 송장학사님 같은 분들 진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공부했죠. 근데 이거 공부가 하다가 제가 지쳤어요. 그 많은 자기의 일들을 놔두고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제가 너무 힘들어. 가족하고 막 갈등이 생기지, 친구 갈등 생기지, 업무 갈등 생기지. 야, 이건 정말 가능할까? 제가 그때 얻은 게 회의였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한 번 저를 찾아와가지고 저를 아마 필요로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큰 사업이 있는데 이미 구축했는데 나를 부르더라고.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리더란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나는 리더를 개발시켜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이 젊은 사람 데려다 리더를 훈련시켜서 20년 후에 내가 리더로 쓸 수 있겠냐. 나는 지금 개발된 리더를 찾아서 나와 함께 일하고 싶다. 당신 그 인물이다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나는 또 이미 꿈이 있잖아. 그럼 그 현장 다 살펴보고 말았죠. 또 그런 일이 많아요. 한 번은 양평에 30만 평의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 당신이 맡아라. 지금도 있어요. 세선이라고 영락교회 쪽이거든요. 법인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저한테 다 맡기면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나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볼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발견한 줄 아세요? 아, 리더라는 것은 이미 개발이 됐으면 꿈이 있는 거고, 개발이 안 됐으면 꿈을 찾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독서 교육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리더로 키워나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환경을 바꾸는 것도 힘들지, 동기부여도 힘들지, 이러면서 생각이, 내가 과연 리더, 인재를 키울 수 있을까? 정말 인재가 모든, 제가 이 말을 썼거든요. 인재의 대중화? 근데 내가 가진 꿈이 맞는 걸까? 완전히 회의에 빠졌어요. 인재의 대중화는 가능한 걸까? 근본적인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꾸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때 좌절을 한 게 제 1차 회의입니다. 아, 리더는 내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떤 조건들이 맞아야만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1차 좌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한 몇 년 됐죠. 몇 년간 고민하고 좌절하고 그동안 연구했던 어마어마한 자료 정말 많이 연구했습니다. 분야마다 다 있었으니까. 예를 독후감 쓰기 하면 독후감 쓰기에 관한 알고리즘이 다 있었거든요. 글쓰기 하면 글쓰기 알고리즘, 창의적 사고면 창의적 사고 알고리즘. 여러분 부를 만한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연구를 많이 해놓고 나니까 문제가 뭐냐. 이 많은 것을 다 배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제가 그 좌절의 경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엄청난 좌절이었는데 찾으려면 시간도 걸리네. 맞아. 잠깐만요. 맞아. 아니, 못 찾겠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항목들을 다 개발해놓고 나서 그걸 다 가르치는데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 거죠. 아, 인재는 우연히 나오는 거구나. 정말 특별한 조건의 사람들이 아니면 힘들겠구나라고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인재교육으로 넘어가죠. 이러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렇게 많은 거, 글쓰기면 글쓰기 따로 배우고 창의적이면 따로 배우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배우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요소 하나를 바꾸면 다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번에 건강 실험하고 나왔는데 소식과 몇 가지만 딱 바꾸면 나머지는 다 같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근본적인 요소 하나만 바꾸면 나머지가 다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발견한 게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처리해서 스스로가 그 해법을 찾아나가는 인지력이라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그 단계에 도달한 겁니다. 이게. 여기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게 뭐냐? 아는 것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다. 아, 이게 제 삶을 바꿔놓은 변수였어요. 그 좌절을 극복해냈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를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렇게 가야 됐다면 지금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알아가야 되겠죠. 알아가서 여기까지 알아내는 것. 이 단계를 프로세서 시키면 되겠구나. 한 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게 된 바로 인지기술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의문형 알고리즘, 의문형 해결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결국 궁금해할 것을 궁금해하면서 그걸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게 궁금하죠.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궁금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면 그 다음에 궁금하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한 줄기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인지에 대한 발견이었죠. 그러면서 다시 제가 의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지교육에 들어서고 이번에 이제 인지교육은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번 조술의 핵심인데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교육 방향은 바로 알아내는 것이다. 알아내는 능력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 근데 어떻게 알아내느냐? 알아낸다라는 말은 보세요. 여기 컵이 하나 있고 내가 머리가 있습니다. 이게 상황이고 내 머리는 이 상황을 반영하는데 지금 내는 여기 뒤가 안 보여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작으니까 그렇지. 이게 큰 규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뒤가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내 두뇌는 여기하고 이 보이는 것만 기억하고 있겠죠. 이것이 전부죠. 이게 규모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사물 A와 머릿속에 있는 A-는 equal, not equal. not equal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의 결과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not equal 상태가 반복이 되고 not equal 상태의 개수가 많아진다. not equal이 양이 많아진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기서는 내가 이 상황에 맞춰 행동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느 날 이 뒤로 갔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이제 상황이 맞지 않는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게 돼요. 모르니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라는 A와 머릿속에 있는 A-는 어느 정도 이퀄일까? 야,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A-와 여러분이 보고 살았던 세상은 과연 같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도가 뭐냐? 그래서 난 도가 뭐냐고 묻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빨리 가서 도가 뭐냐고 내가 물어요. 그럼 다 엉터리 답변이에요. 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성철스인가요? 죽으면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게 물과 물, A와 A-가 일치하는 것이 도예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게 도거든요. 근데 그걸 말 못하는 사람은 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인지적으로 접근해서 A와 A-를 일치시키는 방법을 찾는 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된 거죠. 어때요? 가치 있는 일 아닌가요? 그 과정에서 저는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정말 제 인생을 오늘 까발리는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거기서 얻어낸 게 뭐냐? A와 A-의 이퀄 관계를 찾아내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인지라는 개념인데 인지라는 요소는 1956년도에 하버드에서 인류 역사에 인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전 세계 인지과학과 인지심리학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인류 최초의 선포를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류의 인지혁명 2차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인지혁명 1차가 7만 년 전에 인간이 어느 날
호모사피엔스라는 유전자를 갖게 된 그때 인지혁명, 이 생물학적 인지고 심리학적 인지로는 1956년이라고 보죠. 그럼 그때가 뭐냐? 인간의 마음과 뇌는 컴퓨터와 같이 입력과 처리와 출력이라는 프로세스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그날 그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동시에 선포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인류의 심리학적 인지혁명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 인간의 인지에 대한 이해도를 바꾼 거죠.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50년, 이제 56년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인지의 3요소가 있었는데 요소는 둘로 나눠줍니다. 하나는 구성 성분으로서 요소가 있고 하나는 절차적 요소가 있어요. 절차적 요소로는 입력, 처리, 출력 그걸 말하고요. 그래서 여기 인간으로 말하면 이해, 가공, 이해, 처리, 표현이고 인지의 요소로 보면 뭐냐면요. 이건 아마 본 적 없을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제가 연구한 끝에 오늘 발표하는 건데 인지의 구성적 요소로는요. 첫째, 사고, 두 번째는 언어, 세 번째는 정보입니다. 사고, 언어, 정보예요. 그러니까 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인간의 본질, 인간은 어째서 인간이라고 부르느냐? 인간의 사고가 뛰어나니까. 동물보다 이 지구상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사고를 가진 존재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고적 존재. 인간은 생각한다. 그 다음에 도구를 활용한다. 이 생각한다가 본질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7만 년 동안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7만 년 전의 유전자와 지금의 유전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왜 7만 년 동안 문명이라는 게 안 생겼을까요? 문명의 기준은 언제라고 그랬죠? 문명. 문자가 개발된 이후와 이후를 이전을 문명 원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7만 년은 원시고 문자 이후는 문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7만 년 왜 우리는 7만 년을 기다려왔죠? 지금도 문자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원시로 살겠죠. 분명합니다. 왜? 정보의 전달이 안 이루어지니까. 바로 문자라는 도구 때문이었어요. 언어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사고만으로 인간이 문명을 만들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한 요소인 겁니다, 이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언어는 사고가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사고가 없이는 안 만들어져. 동물들이 아직까지 문자를 못 만들고 있잖아요. 인간은 사고를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어. 바로 여기에 인지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발생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사고 7만 년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문자가 발견됐어요. 자, 문자를 가졌어요. 언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언어를 만드니까 언어 때문에 형성된 게 뭐죠? 정보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지구촌에 쌓여있는 모든 정보가 바로 이 문자를 가지고 형성된 거고 나머지는 뭐 영상이나 이런 것은 다 이걸 이용해서 이루어진 거고 결국은 사고와 언어, 정보 이건 순차적인 요소이면서도 이 세 가지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분리된다면 지금 우리는 문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보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시 만들기 하겠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인지의 요소였던 거죠. 그리고 그 요소를 이 세 가지 요소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교육인 거예요. 이게.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우리 학생들 교육의 핵심이 정보 습득이잖아요. 모든 교육이 다 정보 습득에 있잖아요. 국영수사가 얼마나 양의 정보를 습득시키잖아요. 비교를 해본다면 유럽 쪽은 정보량이 우리보다 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작습니다. 근데도 결과적으로 더 뛰어나죠. 자, 그러니까 정보량이 있고 언어가 있고 사고가 있는데 우리는 정보를 너무 많이 다루니까 그 부대 효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오늘 생각해 보세요. 정보를 너무 많이 다루니까 그로 인한 효과. 그렇지, 사고와 언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재밌는 그 통계 보셨죠? 정보량은 1등, 창의량은 53등, 거의 꼴찌입니다. 재능은 25위.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상한 격차가 생긴 게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린 정보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썼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봅시다. 언어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하고 사고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건 정말 제 평생 연구 주제였어요. 이 세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접근하면 정말 인간의 본질적인 역량이 개발되는 것인가? 사고를 개발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사고를 개발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면 좋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방법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방법들이 많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순수화시킨 다음에 가장 위리는 뭐냐는 거죠. 위리. 이게 효율성이게 되겠죠. 효율과 효과성이 되겠죠. 위리가 뭐냐는 거죠. 제가 보니까 위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 사고를 하는 과정인데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가장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게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 오감의 느낌과 모든 귀 듣고 막 이거죠. 우리가 보통 오감으로 경험한 것은 기억에 잊혀지지 않거든요. 근데 오감의 경험은 너무너무 취약한 게 있어요. 거의 그걸로 인해서 모든 학생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바로 로마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언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언어가 없어.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일까요? 과거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과거의 학문도 기억 못하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그냥 현재만 살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언어가 없는 상황 속에 산다면 바로 원시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사고를 개발시키는 요소는 분명 오감이 가장 좋긴 한데 과거나 미래로 추상의 세계를 볼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죠.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언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언어로 접근해 봅시다. 언어로 접근하게 되면 언어는 인류가 남겨놓은 모든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접근하면서 과거를 이해하고 좋은 거는 내 삶에 이용하고 안 좋은 건 피하고 유익과 손해를 선택하면서 실행을 옮겨가는 거죠. 결국 언어가 인간의 역량인 사고의 개발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교육에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쓸 것이고 지금까지 써왔고 이게 언어의 힘인 겁니다. 그럼 언어는 왜 그런 것일까? 이제 여기서 인지기술이 나옵니다. 언어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각각의 사물이 있죠. 하나하나의 사물과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물과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관계에는 다시 숨겨진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는 세밀한 어떤 원리들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언어는 이 모든 걸 밝혀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데 여기서 생기는 게 제가 첫 시간에 말했던 그겁니다. A와 A-는 일치하는가? 이 A와 A-가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사이를 메우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상황이 있고 내 머릿속에 상황이 기억돼 있다면 이것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내가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왜? 속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여러 사람들이 접근해서 원리도 찾아내고 기능도 찾아내고 관계도 찾아냈던 것을 글로 써놨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의 상황을 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군가가 경험하고 그걸 글로 써놨기 때문에 나는 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보이는 걸 경험하는 거고. 어때요? 그러면 드디어 뭐가 일어나요? A와 A-의 not equal이 보이는 것은 어차피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본 사람이나 나는 똑같은 거라고. 지금 태양을 보나 1000년 전에 태양을 보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대인은 보이지 않는 태양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걸 많이 보고 있다고. 그때 보이지 않는 태양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과거의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긴 거죠. 현대인이 태양을 신으로 섬긴 사람은 없죠. 저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섬겨요, 지금도. 태양이 어떤 존재로 어떻게 불이 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지금은
지금도 그 원시 부족들 가면 태양신이 있어요. 어때요? 알고 섬기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언어다. 결국 언어가 없는 A와 A 다시 일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어떻게 개발시키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정보의 논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언어 자체는 언어를 해독하기 위해서 주제를 파악하고 구성을 파악하고 설계를 하고 하는 이 언어 자체 속에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생각,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계속 사용돼요. 언어의 단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속 생각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언어를 많이 다루는 사람은 치매가 덜 걸립니다. 언어를 많이 다룰수록 생각이 뛰어나게 돼요. 그럼 언어를 많이 다룬다는 것은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고가 좀 덜 자랍니다. 어려운 문장일수록 사고가 많이 자라요. 자, 그럼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고가 자라는지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 언어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또 사고를 자라게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정보를 내가 실천을 하죠. 좋은 정보를 내가 실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실행하는 과정에서 또 사고가 자랍니다. 이게 바로 순서예요. 그래서 언어로 접근하고 보이는 세계는 내 몸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언어로 보고 그리고 이 세계를 통합해서 내 삶으로 경험해내고 이것이 통합되면서 우리 안에 A와 A-가 일치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럼 이걸 잘하도록 만드는 게 교육의 목표인 거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A와 A-가 일치하면 자연과 법칙과 원리들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일치하게 되고 그러니 불화나 갈등이 적어지고 그래서 행복한 삶이 결국은 안정된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행복인데 마음 목적은 삶의 요소는 늘 A와 A-가 날이퀄이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나의 몸과 삶은 언제나 불협화음 속에 살아갑니다. 물론 돈이 되면 불협화음도 기회로 보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 단계 넘어가면 이제 뭐 그건 괜찮습니다만은 보통 사람에게는 갈등 어린 삶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인지연구 저술에 대한 제가 연구 과정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술이 되고 방금 말한 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이 저술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말한 대로 국제사회 이슈하고 연결해서 위그로우하고 대한학교가 이제 여러분 지금 흐름 잘 보십시오. 대한학교가 뜻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던 시대에서 기업체가 대한학교를 세우는 지금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예전에는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만 세웠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갑자기 돈 있는 사람이 학교를 어마어마한 경비를 들여서 막 세우는 지금 그 현상이 와 있어요. 이 말은 이제는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시대가 너무 바뀌어버린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거냐. 지난번에 교육하던 사람들이 못 견뎠어. 그렇죠. 교육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했잖아요. 선생님 하다가 나와서 막 대한학교 흐름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이 막 나서 왜? 이제 기다릴 수 없다는 거지. 위그로도 지금 그거예요.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대한학교의 새로운 분기점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는 자본가와 교육이 연결되고 있다는 이제까지 교육은 공교육, 국가가 돈을 대고 고용을 했지만 이제는 기업이 돈을 대고 교육을 바로잡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 시대는 너무 바뀌는데 공교육 보고 있으니 정말 깜깜한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위그로와 연결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계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자본을 동반한 그런 시대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교육이. 거기에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공교육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제가 보는 공교육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쓰지 학생을 위해서 돈을 쓰는 상태가 아니라는, 아마 여기 교장 출신들이 있으면 제 말 100% 이해할 겁니다. 저기 사립학교 교장들 모이는 단체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를 물었더니 교육이 무슨 학생들을 위한 건가? 그렇게 아마 다들 그런 느낌은 다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국제사회 이슈, 알파고 개발자와 관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국가 교육과 정책적 연결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론서가 이제 세팅이 됐으니까 아까 말한 국가교육위원회 문재인 정부 처음 세웠죠. 그다음에 교육부 아예 직접 장관들을 만나거나 직접 교육청의 교육감을 만나거나 이런 형태의 진행을 하면서 단체 설립해서 이제 상세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대학 교육에서 제휴적 연계된 이런 결과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지연구 조술 이해에 대한 내용이고요. 인지 코칭학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이제 이거 안 되는 없어. 자, 됐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인지 코칭학하고 인지 언어학 최대한 단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인지연구 저술이 제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한번 정리해봤고, 그 중에서 인지가 무엇인지 아까 세 가지로 설명했죠. 사고, 언어, 정보.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상황도 아니고 언어가 그 최고의 효과라는 것을 찾아냈고, 그리고서 언어를 가지고 A와 A-를 일치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밝힌 게 바로 이제 인지 언어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 들은 내용을 가지고 보신다면 여러분 생각에 제가 지금 연구해 왔던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는 겁니다. 그냥 한 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지라는 역량을 개발시키기 위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만약에 한 가지만 요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원하는 걸 다 들을 테니까 딱 한 가지만 들어줄게 하면 뭘 하고 싶어요? 돈? 돈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여러분 만나면요. 그 돈 순간 다 여러분 사기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뛰어난 역량.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 살았을 때 네안데르탈인보다 뛰어난 인지 역량을 가진 호모사피엔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몇만 년 이내에 그냥 지구상의 동물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못 이겨요. 못 이겨. 뛰어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화는 재미있어요. 영화는 항상 지구가 이기거든요. 우주를 건너온 우주인들이 어마무시무시한 그 무기와 그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와서 지구를 이기는 법이 없어요. 그죠? 근데 사실 그건 영화죠. 바로 인간의 인지, 이것은 인류의 염원이었고 지금 여러분들의 염원이야. 이게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린 포기하고 사는 거지 되는 방법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죠. 그런데 인지 코칭이라는 이 방법, 인지 언어라는 언어 인지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인지를 개발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을
정말로 잘 뚫어만 간다면 우리 20대들이 나타냈던 막 그런 희한한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만 있다면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인류의 혁신, 즉 어떤 하나의 어떤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 이게 정말 된다면.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것도요, 진짜로 세상에 접근을 할 때 세상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일반화될 때까지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고무 타이어가 있었고 에어 타이어가 있었어요. 고무 타이어, 에어 타이어는 너무 다르죠. 에어 타이어가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고무는 그냥 고무로 채운 거거든요. 근데 고무 타이어를 가지고 돌리다가 에어 타이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바로 한 달 만에 바꿀 줄 알았어요. 그거 바꾸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왜요?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게. 그래서 결국 고무 타이어를 가진 사람, 이 판매하는 공장, 만드는 공장과 판매하는 단체들이 이것 때문에 어떤 느낌이 오겠어요? 우리 다 죽었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 살궁리 하느라고 저거를 전부 그냥 조금 좋았으면 서로 같이 갈 건데 너무 좋아버리니까 아예 예를 원천으로 다 차단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무한동력. 지금 자석을 이용한 동력이 무한동력이 되거든요. 실제로 돼요. 작게 하면. 그럼 크게 하면 크게 되죠. 근데 그거 성공했다가 그거 이론적으로 성공했는데 한 번도 사회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에너지. 그죠? 지구촌에 에너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와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음모설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자석으로 되긴 해요. 분명히. 분명히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석으로 돌리고 여기는 중력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요. 그럼 크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크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대. 예.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러한 위협적인 요소 때문에. 과연 인지혁명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지기술에 의한 인지 역량 개발의 혁명이 정말 뛰어나다면 어느 정도 사회에 빨리 접목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스태프들하고 가끔 하는 얘기 있어요. 이거 배운 사람들은 꼭 남한테 안 가르쳐 주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이게 이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진짜 경험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야. 남한테 가르쳐 준 사람. 왜 내가 아느냐면요. 뭐한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그 24살짜리 그 친구 루시드 드림 연구해갖고 김영사 출판지원까지 받았잖아요. 초중고 전부 꼴찌였던 애가. 근데 그 아이는 진짜로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그 일을 했던 루시드 드림을 같이 연구한 사람에게도 이 기술을 안 알려줬대요. 그 저한테 편지가 막 50페이지가 왔어. 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혁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세상에 접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꿀게요. 인지 코칭학은 이걸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인지 언어 인지학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이거를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핵심 기술이죠. 방금 제가 말했던 A와 A-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인지 언어학입니다. 자, 그러면 인지 언어학 먼저 볼게요. 앞에서 내가 설명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거 먼저 가죠. 자, 언어 인지학이라고 말하면 학문 중에 인지 언어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언어 인지하고 인지 언어하고 말만 단어만 바꿔놓는 거 아닌가? 아, 그렇지 않아요. 종이컵 그러면 종이하고 컵은 명사죠. 둘 다. 그때 명사 두 개는 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컵하고 마우스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컵, 마우스 독립된 거죠. 근데 종이컵은 어떻게 독립이 아니죠.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종이로 된 컵이라는 뜻이에요. 사이에 단어가 생략이 된 거죠. 우리 약속을 한 거죠. 원래 그 단어는 이 컵은 종이로 되어 있다고 뒤에 서술어가 주 앞으로 올 수 있으니까 이 컵은 종이로 되어 있다. 종이로 되어 있는 컵이 되는 거고 일상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컵을 빼버리고 종이컵 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쓰는 복합명사로 해서 되는데 실제로 복합명사가 한 문장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영어를 뚫을 때 바로 이걸 깨달았거든요.
이 세상의 의미는 문장 하나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 많은 문법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 문장 하나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략되고 이 중의적인 의미라면 여러 가지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여기서 문법이 태어나거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언어 인재라고 보는데요. 자, 이쪽이 아니네. 제가 순서를 좀 다시. 여기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언어 인지학의 책이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큰 그림에 이게 AI 시대와 인간 역량의 이해라고 되고, 그럼 여기에는 이제 AI 시대의 핵심 특성, 그 다음에 AI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 요소, 인간 역량과 AI 비교,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AI 시대의 핵심 특성, 이거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핵심만 정리할게요. AI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이란 어떤 걸 말하느냐? 근데 이 AI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은요, 크게 인간 역량과 같아요. 인간 역량은 크게 나누면요, 주체 역량, 그 다음에 인지 역량, 그 다음에 인성 역량, 그리고 하나가 정보 역량인데, 이 정보 역량은 원래 인지에 들었던 것을 큰 건 뺀 겁니다. 그럼 크게는 세 가지죠. 주체, 인지, 인성이에요. 근데 AI가 현재 도전하고 있는 것은 주체는 안 되죠. 주체에는 뭐가 있냐면 신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몸이 있어야 돼. 로봇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체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율성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지금 이 AI에게는 해당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인지 역량인데, 인지 역량의 세 가지는 사고, 언어, 정보죠. 사고, 언어, 정보에서 현재 AI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AI가. 그죠? 정보를 제일 잘 다뤄. 그죠? 여러분, AI의 사고력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AI는 사실 정보를 잘 다루는 것 뿐이지 사고력은 정말 빈약합니다. 사고 수준은 사실은 우리 수준도 안 돼요. 뭐 놀랐죠? 어제 어떤 사람이 저하고 대화하다가 AI 이번에 알파고 제로가 나와가지고 알파고 제로는 뭐죠? 규칙만 딱 줬잖아요. 그런데 봐도 기본을 입력 안 해도 지금 최고의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있는 사실을 알려줬지. 사실은 알파고 버전 1번, 알파고 리하고 알파고 마스터하고 알파고 제로는 다 같은 딥러닝이고, 딥러닝은 강화학습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신문에는 지도학습과 강화학습 두 개를 비교해놨어요. 원래 알파고는 강화학습 용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그리고 2011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가 딥러닝을 개발할 때 그 딥러닝 자체가 강화학습이에요.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는데, 딥러닝은 그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강화학습은 지 혼자서 반복해 가면서 비교를 통해서 통계를 내는 거죠. 사고요. 무슨 사고죠, 이게? 인간으로 말하면 관찰하고 두 개의 정보를 봤으면 비교하고, 비교해서 큰 놈이냐 작은 놈이냐, 무겁냐 가볍냐, 이렇게 그 기준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비교를 리스트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컴퓨터의 그 빠른 속도를 가지고 순서화 시키거나 그룹화 시키거나, 이게 딥러닝이에요. 여러분 딥러닝 알고 나면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결국 아까 말한 사고, 언어, 정보에서 잘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마 저만큼 이걸 많이 연구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래됐잖아요. 저는 연구한 지가. 이 핵심이 이 세 가지인데, 사고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정도에 정말 10,000분의 1도 못 미쳐요. 딥러닝의 생각. 딥러닝이 너무 간단합니다. 경험한 데이터를 모은 데이터 중에서 비교 분석하고, 비교 분석은 이제 크고 작고 그룹핑 시킨 거예요. 그거 전부예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근데 언어 쪽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기는 어때요? 요즘에 딥러닝의 인공지능의 언어 수준 어때요? 지금 말하면 바로바로 다 하잖아요. 자, 해볼게요. 이효정 실장에게 전화해.
이렇게 해서 지가 전화 다 걸어주고, 자, 이렇게 하잖아요. 문자로, 지금 저는 문자로 타이핑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죠. 굉장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너무 뛰어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별거 아닙니다. 뛰어난 건 컴퓨터의 속도죠. 말뭉치 1억개에서 5억개입니다. 말뭉치. 안녕하세요 라는 문장, 녹음된 문장 다 해서 1억개를 모아놓고 여기다가 웬만한 건 다 있겠지. 지금 내가 물으면 그죠? 안 하는 순간 안으로 시작된 단어를 찾아가겠죠. 그럼 안으로 시작되는 단어 그룹 모은 다음에 0 나오면 뒤에 자가 니은으로 시작된 거 빨리 찾아서 리핑. 그 짧은 순간에 이놈은 1억개, 5억개를 순간적으로 위치를 찾아 같은 걸 찾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단한가요? 뭐가 대단하죠? 속도가 대단한 속도가 대단한 거지.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고 이거요? 이놈한테는 꿈입니다. 꿈. 꿈이에요. 근처도 안 갔어요. 근처도. 이놈들은 자기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뭔 말인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기능을 도와준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놀라는 거지. 물론 그런 측면에서 놀랄 수 있죠. 앞으로도 우리가 하는 기능을 얘가 쉽게 좀 해주니까. 그게 바로 언어 수준이에요. 그럼 듣기 수준. 방금 내가 말하니까 듣죠. 말하기 수준. 얘 말하기 수준 말해요 얘가? 못하죠. 지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말 못해요. 얘는 문장으로 표현된 거를 읽어주는 거지 지가 말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챗봇 같은 경우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데이터에서 그렇죠 선생님? 예, 너무 잘 알아요. 아주 예, 많은 데이터에서 이걸 찾아서 보여주는 적당하게 찾았고 편집 간단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지 내 몸에 오는 자극을 받아서 저 사람에 대한 느낌을 찾아내고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고 이걸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그 상황을 내 과거의 기록과 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이게 되려면 독해 AI가 돼야만 가능한 거죠. 네, 그게 바로 인공지능의 언어 수준이에요. 근데 정보만큼은 진짜 사실 우리도 정보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인데 언제 떠오를지 모르잖아요.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떠오른다라는 것은 인공지능보다 못하는 거지. 왜? 인공지능은 어떤 조건을 주면 똑같은 정보가 떠오르는데 우리는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안 떠올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거죠. 조건만 정확하면 언제 어느 때나 다 동일한 정보가 떠오르니까. 정보 역량만큼은 인간이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 AI 정보 역량이 너무 뛰어나니까 그럼 우리 정보를 배우지 말까? 자,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정보를 안 배우면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지금 저도 사실 이 정보의 양을 얼마나 줄여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직 충분한 근거는 없지만 현재 방향은 있습니다. 근거는 없어도 방향은 있는데 통찰적 장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사고를 개발하는데 가장 뛰어난 게 언어란 말이죠.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언어를 본다는 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 언어가 의미 문장 간의 한 문장의 관계들, 문장 간의 관계들, 의미의 관계들 이것들을 통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정보를 받아오면 과정에서 나로 하여금 언어적 생각과 정보적 생각과 상황적 생각의 세 가지를 묶어서 나한테 가져와요. 대단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정보를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동화를 계속 읽고 있으면 언어적 사고도 개발 안 되고요. 정보적 사고도 안 되고요. 상황적 사고도 별로 안 돼요. 이거는 대려 저하가 된다. 근데 학습이란 단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언어가 점차 의미가 넓어지고 의미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언어가 복잡해져요. 이 복잡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세 가지 사고.
언어적 사고, 정보적 사고, 상황적 사고라는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죠, 논리는. 누가 사고를 가장 많이 개발하겠어요? 많이 읽은 사람이. 아, 이거 참나 해법이 안 나와. 지금도 답은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많이 읽고 적용하고 많이 읽고 적용한 사람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결국 AI 시대에도 결국 독서, 책을 읽고 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분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제가 생각해낸 것은 뭐냐? 분명히 정보의 양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잘 들어요. 요거가 이제 제가 AI 시대의 교육의 방향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대로 한다면 우리는 계속 많은 책을 읽어야 돼. 그렇지만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럼 그 이전에 똑같은 거니까. 그럼 정보 양이 많아져야 결국 AI보다 나아진다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인간이 정보를 습득할 때는요, 절대적으로 첫 번째 원칙이 배우고 싶은 욕구하고 연결이 돼야 돼. 욕구. 지금 우리 공부는 프로그램 짜진 대로 하니까 욕구가 뭐냐면 시험에 붙어야 된다든지 부모님이 원하니까 한다든지 선물을 받아 이런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정보를 배울 때는요. 내 욕구, 즉 이루고 싶은 욕구하고 정보를 배우고 싶은 욕구 같이 맞물리고 거기서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 그러면 첫째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된 분야의 정보가 있어야 돼. 제가 독서 연구했을 때 독서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한번 개발해보고 싶다 했을 때 독서에 관한 책을 몰아놓고 공부를 했던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분야를 내가 원하는 분야를 파고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한 분야를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분야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언어 정보, 아니 언어적 사고, 그 다음에 정보적 사고, 그 다음에 상황적 사고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 중요한 건 한 분야여야 돼. 작더라도 한 분야여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적 기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AI한테 물어가지고 정보를 찾아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정보는 AI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 AI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시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정보를 다 모으잖아요. 뭐 신상 정보, 가족 정보, 그다음에 상담 정보 다 기록하잖아요. 근데 다 각각 있어요. 지금은 그걸 AI로 사용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AI로 만약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사람이 국가에서 해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상담한 정보를 다 AI로 옮겼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뭐죠? 학교 성적하고 집에 부모님의 상관관계, 양부모가 다 있는지, 한부모가 있는지, 편부모가 있는지. 자, 그럼 성적하고 편부모 관계 조사해서 보여줘. 하면 국가 데이터 속에서 찾아가지고 편부모가 성적이 낮아졌다. 그럼 몇 프로? 그건 나왔고. 우리는 그거 하나 조사하려면 몇 달 걸려야 돼. 그죠? 삶은 상담하러 가야 되고 다 조사해 살려면. 근데 말만 하면 답을 찾아줘. 그래서 이렇게 물어. 편부모 중에서 뛰어난 애가 있네? 얘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 편부모 중 안에서 뛰어난 아이들과 떨어진 아이들의 차이를 분석해줘. 그러면 얘가 바로 뛰어난 아이들의 차이를 분석하니까 어떤 애는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애는 독서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아줘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그렇죠.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의문, 1번 의문이 나왔으면 답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보니까 2번 의문이 떠올라야 돼. 또 이걸 답을 보니까 또 3번 의문이 떠올라야 돼.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다음 의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질문 연습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이 컵을 놓고 질문해봐. 컵이 뭐냐, 컵은 뭐한데 쓰냐, 컵은 무슨 색깔이냐, 이렇게.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이란 뭐냐? 이 컵은 뭐하는 데 쓰지?
물 마시는 데 씁니다. 물 마시는 데 씁니다라는 답을 얻었을 때 그 답에서 궁금한 게 뭐냐? 이게 질문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모든 학문의 기본이고요. 모든 발명의 기초예요. 이걸 알고리즘적 질문이라고 해요. 즉 질문하고 답을 찾고 그 답에서 다시 핵심 질문을 찾고 답을 찾고 다시 핵심 질문을 찾고 이걸 파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궁금했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 놓고 앉아서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은 질문에 연습하는 방법은 될지라도 원래 질문의 핵심은 바로 알고리즘적 질문이다. 바로 AI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이란 뭐냐? 방금 말했어요. 자, 사고 정말 별 볼 것 없습니다. AI. 언어? 언어가 아니에요. 정보 뛰어나요. 그럼 우리는 뭘 개발해야 되겠어요? 사고와 언어를 개발해요. 근데 사고는 어떻게 개발해요? 사고 개발하자 해서 개발이 됩니까? 사고 생각 개발합니다. 개발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언어를 가지고밖에 안 돼. 그러면 그쵸. 언어로 들어가서 언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삶으로 연결시켜주는 이것이 바로 현재까지 인간이 인지력을 개발하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라. 이게 바로 역량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량의 전체 요소 가운데 크게 주체 역량과 인성 역량 이건 현재 인공지능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 시대의 인간 역량의 이해를 한번 해봤고요. 요것이 이제 그 인간 역량의 요소인데 방금 앞에서 했던 겁니다. 사고, 언어, 정보, 인지 역량의 3요소. 그 다음에 인지 원리는 요건데요. 요거는 아까 A와 A-를 이퀄시키는 요소 중에서 어떻게 이퀄시키느냐. 상황과 언어를 이퀄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까지 문법으로 했습니다. 문법은 문제가 있어요. 문법은 이거 이퀄시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왜? 문법은 문장 하나를 놓고 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어, 그 다음에 나머지 수식어는 관형하면 우리말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단독 문장 내의 규칙입니다. 자, 여기서 들으셔야 될 게 언어학과 인지 언어학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언어학은 소시를 중심으로서 촘스키에 의해서 이제 확산이 됐는데 언어학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인지 능력과 별개로 언어 능력은 인간의 독립적인 유전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즉 인지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언어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닌데 인간의 인지를 기반으로 언어가 발전될 텐데 왜 인지를 빼고 언어의 독자적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 소시르, 촘스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80년대에 여기에 우문을 걸고 넣어버린 사람들이 나왔어. 레이코프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 막 그걸 가지고 아니다라고 막 써냈다고. 독일에서 영국에서 2단으로 취급받고 막 한판이 이제 승부가 막 벌어지다가 들어보니까 뒤에 말이 여러분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자후자. 언어적 유전자가 있다. 아니다. 인지에 의해서 언어가 움직인다. 전자후자. 시작. 예, 누가 봐도 후자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거를 보존적으로 그걸 뭐 형식주의 언어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인지 언어학이 나오면서 바뀐 거예요. 지금 이제 언어학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지를 기반으로 해서 언어가 움직인다는 것이 이제 정설이 이제 되어가는 쪽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반 문법은 인지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문장 요소를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어 이렇게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볼까요? 상황으로 바꿔봅시다. 자, 상황은 문법 요소가 없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누가 지금 강의하지? 송종은. 뭐 하고 있지? 강의하고 있다. 강의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 주체라고 부르자. 이거 뭐 하고 있다를 뭐라고 부를까? 동태라고 부르자. 그럼 누구에게 무엇을 객체라고 부르자. 누구에게를 대상으로 부르자. 언제를 시간으로 부르자. 이거 지금 제가 말한 거 문법이에요? 상황이에요? 상황이죠?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의 요소가 제가 뽑아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상황 요소를 육하원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뽑아보니까 육하원칙으로는 도저히 상황과 언어를 일치시키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종 11가지, 11가지 원칙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물론 11가지 원칙이 아닌 하위가 또 있어요. 다 합치면 한 50여 가지가 되겠지만 일단 11가지가 최상위 요소. 이 11가지를 가지고 상황을 분석하고
상황을 11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그대로 언어로 옮기면 되죠. 근데 언어로 옮길 때는 뭐가 필요해요? 순서가 필요해. 방금 여기서 말했던 건 여러 가지 그냥 한꺼번에 묶여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길 때는 주체를 먼저 놓을 거냐, 2번을 동태로 할 거냐, 3번을 뭐로 할 거냐 순서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잡아낸 게 바로 이번에 인지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지 원리는 쉽게 말하면 상황과 언어를 일치시키기 위한 요소야. 쉽게 말하면 저기 마우스하고 이 컴퓨터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드라이버 설치하죠. 드라이버가 이 공통점을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황과 언어를 연결시켜주는 요소가 바로 이 11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보 인지 규칙이 나옵니다. 정보 인지 규칙은 핵심 파악 규칙, 그 다음에 설계 규칙, 패턴 규칙, 융합 규칙, 그리고 표현 규칙. 이게 바로 이제 크게 나누면 3가지예요. 핵심 파악 패턴, 핵심 파악 규칙, 2번째 설계 규칙, 그리고 3번째 융합 규칙, 설계 규칙, 패턴 규칙,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3가지가 바로 현재 우리가 언어를 인지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창의 인지입니다. 위에서 나온 이 정보들, 핵심 파악과 설계와 패턴을 찾아냈는데 찾아내놓고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는 거지. 오류, 원인, 가설, 검증, 통계, 해석. 이것까지를 해내는 거를 창의인지 규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보인지 규칙, 여기는 인지원리 규칙, 여기는 인지원리, 인지규칙, 창의인지 규칙.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번에 이 책은 이거는 안 담아요. 여기까지 하니까 벌써 사후백적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뒤로 다루고 이번에는 이 2가지만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게 이번에 인지언어학 책의 내용이라는 거. 그럼 이제 이걸 담은 인지 코칭학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한 장의 그림으로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게 제가 그려낸 그림인데요. 아마 유사한 건 어디서 보셨을 테지만 한번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인지 발달의 과정을 보면 유전 변화와 문자 변화, 사고 변화, 그 다음에 절차 도구 변화, 지능 형태, 두뇌 모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술 변화를 보면 자연인지 변화가 7만 년대에 일어납니다. 아무튼 호모사피엔스라는 유전자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 변화로 인해서 거대 동물이 다 몰살되고 네안데르탈인이 제거됩니다. 그때를 우리는 원시 시대라고 부르죠. 이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입니다. 네, 원시 시대라고. 그리고 크게 보면 자연지능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서 BC 3000년, 지금부터 5000년이죠. 그때 문자 언어가 개발이 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요, 문자 언어가 개발됐다 해도요, 그때 그 기록하는 필사지가 돌이나 흙판 이런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빈약한 거죠. 저는 실제로 이 기록이 제대로 된 거는요, 양피지하고 종이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이가 최고죠. 양피지 종이가 나올 단계쯤에서야 진짜 문자가 사용됐다고 봐야 돼요. 그 전엔 정말 기록된 게 기껏 해봐야 뭐 왕의 뭐 재산, 왕 뭐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어쨌든 BC 3000년으로 보고 이때부터 이제 정보가 누적되는데 누적되고 전달되고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문명시대의 시작으로 보죠. 그러다가 이 문자 언어가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사고의 발견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15세기의 발견. 결국 문자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걸 찾아냅니다. 사고가 인간 존재의 기본이라는 걸 알아내고 이걸 가지고 1900년 초에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존재란 뭐냐? 그럼 존재란 사고다. 그럼 다시 물어보세요. 사고란 뭐냐? 이 물음 앞에 500년이 지나갔죠. 400년이 지나갔죠. 400년이 지나가면서 비트겐슈타인이 사고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언어 철학이 시작되면서 사고와 언어가 같은 거라는 거죠. 즉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사고하고 사고를 통해서 언어한다 이거죠. 이건 결국은 유전 변화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그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인간이 사고와 언어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정보 이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컴퓨터라는 도구로 발견이 되는 게 1950년이에요. 컴퓨터라는 인지도구가 발견되면서 이것을 그러면 뭘 찾았죠? 여기서 아까 인지혁명 1956년에 하버드에서 모여서 발표한 거죠. 아 그러면 인간의 마음도 얘하고 같은 거 아니야? 이래 가지고 그렇다면 지능도 모방이 되지 않겠어?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미흡하죠. 그래서 2011년을 저는 인공지능 시대의 원년으로 봅니다. 그 뉴욕타임즈 기자, 사설 쓰는 그 사람은 2007년을 원년으로 보더라고요. 아이폰을 원년으로 보고, 근데 나는 그 사람이 그 아이폰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고, 2011년에 딥러닝이 저는 또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그래서 2011년이 딥러닝이 처음 개발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를 우리는 그걸로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지능 모방 단계예요. 그래서 지능 모방 단계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인간은 지능이에요, 몸이에요. 전체가. 몸이잖아요. 인간은 몸으로 되어 있고 몸 안에 지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능과 몸은 서로 연결된 관계예요. 자, 보세요. 몸 없는 지능이 가능합니까, 이게? 네, 몸 없는 지능이 안 되잖아요. 왜? 입력적이 없잖아요. 몸이 없으면 지능만 있고 몸만 있으면 입력이 없잖아요. 출력은 또 뭘로 해요? 몸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능이라는 것은 사실 몸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정보가 안 들어오면 지능이 발전해? 안 하지. 그럼 지능 이거는 그냥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일반적인 생물적인 그냥 하나의 부속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뇌 모방과 지능 모방이라는 이 두 가지 단계를 우리가 꼭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뇌 모방을 언제로 보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독서 AI, 독해 AI가 나올 때야 드디어 두뇌 모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말은 또 다른 말로는 로봇이 나와야 됩니다. 로봇. 몸이 있어야 돼. 근데 로봇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지능이 있고요. 지능을 둘러싼 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능의 약점은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능은 외부에서 자극이 와야 지능이 뭔가 생각하고 출력도 할 텐데 자극이 와야 되는데 몸이 없어도 유일하게 지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몸이 없어. 인공지능이. 근데도 지능으로서 인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로 된 정보가 자극으로 들어오는 거죠. 로봇이 돌아다닌다고 한들 얼마나 돌아다니겠어. 근데 독서를 하는 로봇은 어때요? 가만히 앉아서 인류가 주는 자극을 동시에 받잖아요. 어마어마한 자극을 몸하고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독서예요. 그러니까 독서 AI가 나오는 걸 진정한 두뇌 모방이라고 보는 거죠. 지능과 두뇌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두뇌는 통째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인공지능의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현재 인지 발달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지 능력은 동일한 유전자에 의한 과정이었습니다. 참 인간이 안 된 것은 이겁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지성인이 죽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지성이 전달이 안 돼. 지성이. 지능 자체가. 정보와의 책을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되긴 하지만 그가 가진 머릿속에 가졌던 이 네트워킹 사고 시스템은 그걸로 항상 끝나는 거야.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연구하는 게 이 통일장 이론이거든요. 중력, 전자기력, 핵력, 양력 이게 우주의 네 가지 힘인데 이 네 가지 힘의 관계를 못 찾았어요. 이 아인슈타인이 100년만 더 살았으면 이 관계를 찾아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머리와 죽어버리고 다음 사람이 또 그 머리를 길러야 돼. 정말 왜 신은 이렇게 만들었지 우리를.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인공지능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지력을 개발시킨다라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정말 비효율적인 작업을 계속해서 해온 거죠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뭐가 필요해요?
인지력이 중간중간 끝나버리니까 새로운 사람이, 아이가 인지력을 개발해야 될 이유가 더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더 기술적이고 더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게 이제 인지 발달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출현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까 제가 인공지능과 AI의 역량을 비교했었죠. 제 책에 보면 아예 비교표가 나와 있어요. 아예 항목별로 한 30여 가지 비교표가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10으로 봤을 때 현재 인공지능의 능력은 1에서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겨놨어요. 그리고 이 점수를 왜 줬는지, 왜 3점을 줬으면 3점을 주는 설명을 아래서 해주죠. 그리고 10년 후에 인공지능은 이 정도 역량을 갖게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배워야 되죠? 방금 표에 의해서 본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점수 낮은 쪽. 그잖아. 이쪽 점수가 낮은 쪽을 배워야죠. 네. 근데 이 점수도 낮고 10년 후 점수도 낮다. 이건 무조건 배워야지. 그죠? 이게 제가 인간 역량과 AI 역량을 비교한 거예요. 아, 진짜 인공지능 연구 많이 했어요. 우리 스태프들 물어보세요. 지금 몇 년째예요, 우리가. 인공지능에 있는 거는 다 찾아서 다 보고, 이번에 그 도서도 인공지능에 관한 책들 구입해가지고 또 읽어서 분석하고, 인터넷에 나온 자료들 다 분석하고, 그러면서 인간 역량과 AI 역량을 지금 비교 분석한 거죠. 또 이렇게 분석하려면 인간 역량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 역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480가지로 전부 나눠가지고 아마 정말 인류 최초의 분석이 될 겁니다. 보시면 와 정말 지겹고 짜증난다 소리가 날 정도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현재 이 모습은 그동안의 성적 모델로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성적 모델은 이겁니다. 학생 시기에는 목적과 동기가 없고 성인 시기에는 현실적인 필요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걸. 이거를 우리 성적 모델. 인지 모델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인지 문화 속에서 성장해. 성인은 요겁니다. 이게 성인의 인지 모델이고요. 학생은 이런 인지 모델이 없어요. 어린아이는요. 요런 만남의 충격을 받아 어린아이가. 그런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인지 문화 속에서 자라야 되고 성인은 요걸 꼭 경험해야 돼. 이 두 가지 문화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재생 선생님 지금 아이 나가지고 지금 아이를 인지문화로 기르기로 일기를 써가면서 10년간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매주 해갖고 발표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 그랬더니 노 선생님 경쟁자 생겼어 벌써. 자기가 하고 나겠다고 벌써 나타났어. 얘기를 하신 사람들이. 경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하세요. 같이. 어쨌든 이 인지 모델은 이러한 형태로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아이를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어른을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인지 코칭학의 전제는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지 코칭 전제는 인지과학적 인지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아까 말했던 거. 입력, 처리, 출력. 이것은 현대 인지과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우리도 현재 우리 인지, 제가 지금 인지 기술에서도 요걸 그대로 도입하죠. 그래야만이 이해, 사고, 표현이 이해, 입력, 사고, 표현, 처리, 표현, 출력 같은 거죠. 그래서 인지 코칭 전제는 이거고요. 인지 코칭의 정의를 말하면 요거예요. 아는 것으로 알아내는 거다. 그냥 알아내는 것은 없어요. 알아내기 위해서는 뭔가 아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는 걸 쌓아가면서 문제를 찾고 알아내는 거죠. 인지 역량의 도구는 요겁니다. 사실 인지기술. 사실이란 뭐냐? 사실이란 우리가 몸으로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요소는 이 두 가지 뿐이에요. 상황 아니면 언어예요. 자, 눈으로 보는 거 뭐에 속해요? 상황. 귀로 듣는 거. 상황에? 언어지. 그쵸? 몸으로 느끼는 거. 상황. 냄새. 상황. 듣기. 아니, 미각. 상황이죠. 결국 세 가지 상황과 두 가지 언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듣기에서 언어가 아닌 사물 듣기, 사물의 그 소리는 상황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 오감은 크게 딱 둘로만 나눠져요. 듣기, 이게 언어 아니면 상황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황의 체험의 아까 약점은 보셨죠? 딱 분리시켜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상황이라는 건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영화 틀어놓고 자막 없거나 음성 딱 없애버리면 그 영화 보는 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걸 사실이라고 불러요. 그럼 아까 말한 A와 A-는
이 사실 인지, 이퀄 시킨다는 뜻이에요. 상황을 보고 머릿속에서 이퀄. 언어를 읽거나 듣거나 하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저자가 쓴 내용 그 자체 그대로가 내 머릿속에 사실 그대로 들어오는 건다. 상황의 일치, 언어의 일치. 이게 인지 역량 도구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도구 아닌가요? 보고 체험하고 체험하는 상황과 언어로 읽는 상황은 내가 사실을 항상 인지한다.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에요. 도구는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를. 이런 거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코칭학에 기반한 학습 코칭이다. 이 코칭학이 큰 그릇이면 학습을 할 때는 일반 코칭, 일반 성인 코칭에서는 질문 경청을 주로 쓰잖아요. 근데 학습에서는 질문 경청만 가지고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코칭 업계에서도 코칭을 진행하다 학습하는 쪽으로 돌아가서 수익은 거기서 내요. 그 수익을 내러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코칭할 때는 일반 코칭이 질문 경청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이제 학습 코칭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인지 코칭학의 정제. 그럼 인지 코칭이란 무엇이냐? 역량 개발의 방법, 지도 방법의 연구. 역량 개발 방법은 지금 말하는 언어 인지 기술이고, 이거는 교육 방법이에요. 자, 언어 인지 기술은 여기서 요소가 나옵니다. 그림 너무 크네요. 줄여볼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인간 역량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요. 신체, 이걸 주체성이라고 보고, 관계, 인성, 주체. 여기에 주체고 신체를 여기 나누는데 원래는 이게 하나입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인지 역량이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고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역량이죠. 요건 이렇게 합쳐도 됩니다. 여기다 정보를 넣었었는데 인지 역량을 다시 확대시킵니다. 그러면 사고, 언어, 정보가 되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다시 하부 역량으로 좀 깔아보면 이렇게 되죠. 사고는 의문, 정보 설계, 가설 검증 이 세 가지로 나오고 언어는 언어 정보, 수용 언어, 표현 언어, 정보 역량, 교양, 전문, 창의 정보. 이렇게 해서 인지 역량의 세 요소가 하위 요소까지 정리가 됐죠. 그럼 이게 전부냐?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여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오래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뭐 1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뭐 하나 손대면요 이런 경우에 이거 하나 붙잡고 앉아서 하루. 와 정말 안 풀려. 우리 스태프들한테 막 그냥 툴툴거리면서 혼자 이거 어제 하다가 이거 하루 걸렸어. 못하면 그랬는데 1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핵심 역량 분류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면 핵심 역량이 아니라 인간 역량입니다. 네, 총 항목으로 480여 개. 그리고 분류가 총 5단계에서 6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설문이 나오죠. 이 설문 내용이 아까 이거에 들어갑니다. 이거에 이 설문에 지금 이 질문에 약 4,800개가량의 설문이 이번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체 역량은 크게 신체부터 시작되죠. 신체 역량, 두 번째 정체성 역량, 그리고 자주성 역량. 그럼 신체 역량은 뭐가 신체를 건강하게 하느냐? 그러면 먼저 체력 관리, 두 번째 체질 관리, 체형 관리. 이 세 가지가 건강의 표징이에요. 다시 그럼 체력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소화계, 심혈관계, 근골격계. 이 세 가지를 체력의 요소로 보는 거죠. 면역계는 이 안에 포함됩니다. 더 많은 개가 몇 개 더 있긴 하지만 제가 분류한 것 다 분류해가지고 이 세 개 안에 전부 종합을 하고 다시 소화계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다시 이거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렇게 해서 이러다 보니까 책을 참 많이 읽게 되고 정보를 많이 탐구하게 됐죠. 자, 체형 한번 볼래요? 여러분 체형은 뭘로 어떻게 나눠져요? 지금 체형 보기 전에 체형을 나누라고 하면 나눠져요, 얼른? 와, 진짜 처음에는요. 깜깜새. 체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제 체형 생각했어. 그럼 체형은 뭘로 이루어지지? 그 모든 관련 자료를 찾아낸 다음에 체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체중, 체형은 이제 체중, 체구, 피부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다시 체중은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체구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 피부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 그러니까 피부체까지 사서 다 검토를 할 정도였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인간의 모든 영역을 전반적으로 다 찾아내는 과정을 거쳤죠. 아무튼
제가 나한테 고생했다고 늘 말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인간 역량을 찾아냈는데 지금 현재 그럼 지구촌의 인간 역량은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제일 잘 되어 있는 게가 유네스코에서 만든 역량하고 그 다음에 피사 21, 피사 아니 엑츠 21 뭐 이런 몇 군데서 나와 있어요. 뭐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만든 건 6가지인데 진짜 그건 너무 허술하고 네, 이렇게 이제 역량인데 단계 아예 하위 요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걸 이번에 이제 최초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인지 기술은요. 자, 아까 말했던 이거죠. 상황과 사고 일치, 사고와 언어 일치, 사고와 행동 일치를 목표로 한다면 문법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찾아낸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 처음 볼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요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요? 국어에서 말하는 일반 문법과 언어, 이게 문법이고 이게 언어 활용이거든요. 이게 국어의 전부입니다. 요게. 나머지는 정보들이죠. 이제 이걸 가지고 하는 정보인데 여기서 언어 인지 기술은 도대체 뭐지? 여기는 2번, 4번이고 여기는 1, 2, 3, 4가 있습니다. 1번이 이 언어의 중심에 있죠. 인지원리. 자, 이 인지원리가 그럼 뭐냐? 여기가 인지원리예요. 요거예요. 3요소. 그리고 하위요소. 이게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지원리는 이 3가지가 있는데 작아서 안 썼고요. 이 아래에 있는 이걸 말합니다. 그럼 인지원리를 토대로 문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인지원리를 뚫고 나서 문법을 쓰니까 문법을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혁신적이었어요. 문법을 안 써도 상황과 언어를 일치시킬 수 있는 거야. 와, 이게 진짜 상상을 초월한. 이게 인류의 국어혁명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이제 배워보시면서 와, 이렇게 한다면 정말 12년 배울 거를 6년, 7년으로 단축시켜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어 하나 배우는데도 문법 배우기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물론 이 문법은 기본적으로 자, 2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머니들 문법 모르죠. 근데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몰라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 글을 배우려고 할 때는 어떤 게 빠르죠? 문법을 배우는 게 빨라요. 왜? 문법을 안 배우면 그것은 이라고 하는 은이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죠, 우리는? 많은 문장을 쓰다가 그것은 나도 모르게 은을 쓰고 있는 거죠, 은을. 그리고 목적어에 대한 그것은 무엇을 할 때 무엇을 나도 모르게 쓰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수천 번의 사용, 즉 요즘 빅데이터 같은 형식이죠. 수천 번의 사용을 통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지능 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성인인 경우는 문법을 접근해서 명사 뒤에다가 은는 이가를 붙이면 이건 주어가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니까 이게 빠르죠. 그럴 때 이 문법은 필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린아이가 그 나라에서 잘할 때 사실 어린아이는 그런 문법적인 사용을 통해서 언어를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미 문법을 모르고도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는요. 이 문법을 다루지 않고 인지 원리만 가지고도 상황과 언어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문법을 왜 배우느냐 라고 말할 때 시험을 치기 위해서 배운다. 그럼 배워야지. 근데 상황과 언어, 즉 상황과 사고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문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목적은 문법을 배워서 시험을 치는 게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내 머리를 일치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후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육받는 그 과정에 문법을 배워야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이게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돼버린 거지. 야,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어 학자들한테 지금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글 교육단체, 한글 연구단체 전부 초대해가지고 발표를 들어갈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반론도 있겠죠. 왜요? 자기들이 그쵸? 움켜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안 좋으면 좋은 것도 안 좋다 그러고 보기에 좀 그런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멋진 좋다고 뭐 반론은 기대합니다. 지금 뭐 반박도 나올 거고 틀림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생각 있는 소수 아까 언어학에서 인지가 언어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50년을 그렇게 배웠다가 그 중에 소수가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예. 한글 교육단체, 연구단체, 한글 모든 단체에서 정말 저거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만 찾아내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다 막 이걸 보고 우와 이럴 줄알고 생각 안 해요.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지 원리를 여기서 인지 원리 세부적인 설명은 어려울고요. 이건 이제 이 책은 요게 전부입니다. 요게. 이번에 나온 책은 요 앞부분에 인공지능 시대와 인간 역량을 전부 정리하는 게 한 단절수고요. 나머지는 요 두 가지가 이 책의 나머지예요. 인지 원리와 인지 규칙이. 이게 정확하게 분류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동원 선생님이 있을 때도 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못했었어요. 그때는 저도 막 연구하는 단계라서 그때는 막 왔다 갔다 했죠. 저도 막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말도 바뀌고 막 우리 스태프들이 너무 잘하고 그만 좀 바꾸라고. 그만 좀 바꾸라고. 나는 뭐 바꾸고 싶어 바꾼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뭐 새로운 게 하나 더 보이는데 그럼 뭐 어떻게 바꿔야지. 네. 그러니까 계속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스태프들한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사업을 했더라면 인지기술은 탄생 안 했다. 왜? 사업은 바꾸면 돼야 안 돼요. 바꿨다간 사업 다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바꿔? 앞에 했던 거를. 틀려도 가야 돼, 거야. 그래서 저는 막 계속 바꾼 거죠. 아마 동원 선생님 보면 아주 너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몇 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이게 계속 변화를 거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책을 쓰겠다 하는 시점이, 이제는 어느 정도 됐구나. 이래서 이제 이걸 완전히 책으로 이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인지 원리가 문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요걸 찾아내서 이걸 훈련하게 되면 문법은 안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문법 안 해도 돼요. 근데 외국인이 배울 때는 문법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효과적이에요. 자국인이 할 때는 문법 없이는 가능합니다. 시험만 안 친다면 문법은 언어 보존 기술이거든요. 문법이 원래 존재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언어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문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활용에 있어서는 문법보다는 인지 원리가 훨씬 낫더라는 거죠. 그리고 언어 활용이 네 가지인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인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 3번을 훈련하니까 이게 너무나 수월해지는 거야. 자, 수월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입증을 해볼게요.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글 좀 쓰라 해도 못 씁니다. 자기 소개서 하나 쓰는데 소개서 교육받아 써야 돼요. 이게 뭔 세상이 이렇게 되냐는 말이죠. 그 느끼죠? 대학원은 어떻던가요? 석박사 가도 도예요, 도예. 이건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으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나요? 한글 교육을 12년을 받았는데 어떻게 글쓰기를 이렇게 못할 수도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글쓰기를 못하는 거는 글쓰기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글쓰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쓰고자 하는 것과 써야 될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는 언어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써야 될 대상, 누구에게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규칙, 요거는 이제 제가 6가지로 표현해 놨지만 요거를 그냥 이 기능으로 통일하면 3가지입니다. 핵심 파악 규칙, 정보 설계 규칙, 패턴 파악 규칙. 요 3가지거든요. 이 3가지를 찾아내면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는 거의 해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번 저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어학자들한테 제가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걸 인지문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인지문법이라고 부르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괜히 시비를 거더라고요. 국어문법, 인지문법을 보는 시각이 곱질 않아. 그래서 아니다. 괜히 내가 그쪽으로 신경을 건드릴 필요 없지 않냐. 그러고 세놓고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인지 원리로 바꾸고 이걸 문법으로 하고 이걸 규칙으로 하고 이걸 활용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이 단계가 전부 합치가 됐죠. 서로 다른 기능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가 이 내용이다. 이 그림 한 장이 바로 이 책 전체입니다. 이렇게. 이걸 지금 하나하나 설명한 거예요. 문제풀이 하면서. 아마 우리 석사 과정에서 배웠던 분들도 막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배우다 보니까 머릿속에 정리된 사람 한 사람 없을 거예요. 예? 언어 인지가 맞습니까? 인지 언어 기술.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설명하고 왔는데 언어 인지하고 인지 언어는 이렇게 됩니다. 앞에가 수식어죠. 종이컵 하면 컵이 핵심어고 종이가 수식어잖아요. 그러면 종이로 된 컵이죠. 인지 언어는 인지라는 관점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학이죠. 그러면 언어 인지는 자 설명해 보세요. 이제 방금 방식으로 한다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언어를 통해서 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를 배우는 학문이고 우리는 언어라는 걸 통해서 인지를 배우는 거고 여기는 인지라는 관점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예, 이제 이해됐죠? 예. 그렇게 해서 언어 인지 기술은 바로 이 요소를 묶어서 표현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요 두 가지만 한다 그러면 요것과 두 가지 한다면 이거는 일반 문법과 언어 활용이니까 국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큰 그림을 한번 보여봤습니다. 자, 유관 분야의 학문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인지과학은 이런 요소가 연구 요소인데 사실 인지심리하고 비슷해요. 예, 윤력 처리 출력으로 나눠지고 여기도 보면 인공지능 외에는 주의 집중은 여기죠. 지각주의. 그 다음에 지식과 언어는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과 성장, 기억과 방법, 지각과 행동인데 인지심리학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해놨어요. 인지심리학 책 보면 다 이 순서입니다. 지각주의. 여러분 인지심리학 보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항목을 상위화시킨 건데 그러면 처리를 보시면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지각과 주의는 크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감으로 느끼고 내가 주의를 집중하는 것에 더 잘 학습이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런 건데 어떻게 인간이 기억하고 추리하느냐에 관해서 기억이라는 관점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기억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게 더 잘 기억되느냐 했을 때 요게 기억이 잘 돼요. 요걸 이제 인지심리학, 인지과학에서 연구한 결과물이거든요. 이거 하면 기억이 잘 돼. 그럼 이거가 뭘까요? 예. 이거가 뭐죠? 이거 하면 기억이 잘 돼.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방법이 하나 더 있죠. 반복. 근데 반복은 여기다 안 넣습니다. 학문에. 그리고 대부분 다 이걸 넣는데 요거는 뭐냐? 한마디로 정교는 앞에 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거하고 지금 새로 들은 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성은 요약이에요. 요약. 이만큼 된 거를 하나의 단어로 생성하는 거죠. 부호화는 사과배 감을 체계에 따라서 과일이라고 부르는 거. 상위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 관계를 찾아내는 거. 검증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 조직화는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가지가 현재까지 인지과학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기억이 잘 되고 이게 쉽게 말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잘하지 않죠. 몇 가지만 잘해도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5가지를 정희 씨 어떤 거 하면 이 5가지 다 하게 돼요? 저희 네. 정보 설계를 하잖아요. 정보 설계를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거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설계하면 지금 제가 이거 한 거 보세요. 정교화를 기억 아래다 연결시켰네. 정교화죠. 생성화는 요거를 묶어서 부호화가 이걸 이렇게 묶어서 기억이라고 묶고 요걸 묶어서 처리라고 묶었다. 요걸 부호화라고 그러죠. 검증하는 이걸 왜 여기다 놨는지 설명하는 근거 제시죠. 조직화는 이거 전체를 조직화라고 그래요. 생성화는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지만 지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여러 가지 설명을 이만큼 된 설명을 지각이라는 단어로 쓰면 이게 생성이죠. 어때요?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인간이 똑똑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5가지 요소를 아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씁니다. 그러니 공부 잘하는 걸 왜 못하냐고요. 교과 설계만 제대로 계속해서 훈련만 좀 시켜줘도 선생님들한테 배우지 않고 혼자서도 공부를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술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거의 규칙에 의해서 설계를 했냐는 거죠. 그냥 보이는 대로 단어 뽑아가지고 이만큼 지문 보고 정교 뽑아서 붙였고, 무관한 관계도 없는데 밑에다 붙이고, 이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말한 건데, 우리는 정보 설계적 관점에서 이거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추리가 추론, 판단, 창의인데, 이거는 창의 인지 방법 있죠, 아까. 제가 이번 책에는 안 썼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 추리 쪽입니다. 출력이 언어, 그 다음에 행동, 이 두 가지로 나눠. 그리고 이제 일반 언어학에서는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 생각하고, 인지 언어학은 방금 말했던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 좀 전문적인 부분인데, 인지 언어학하고 언어 인지학하고 차이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언어학하고 인지 언어학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언어학은 현재 언어에 대한 전체상을 다 제시하는 거고, 인지 언어학은 일반 언어학이 가진 약점, 그래서 연구 영역이 두 가지예요. 인지의미, 인지문법. 근데 인지문법도요, 일반 언어학 내용 거의 비슷해요. 약간씩 다른 것만 좀 체크했는데 별거 없습니다. 이제 인지의미로는 아주 방대해요. 인지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 왜? 이것을 반발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걸 반발해서 나왔는데 가장 큰 반발이 뭐예요? 언어가 인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전부 인지의미로 간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인지 교육을 하려고 하면 별로 쓸모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대려 일반 언어학이 쓸모 있는 게 많죠. 실제적인 것들이. 예, 그래서 이러한 유관 학문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지 역량 개발 방법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방금 말했던 언어인지, 언어인지와 인지 역량 개발에 관한 거고, 마지막이 이제 인지 역량의 지도 방법이죠. 요거는 이제 교육공학, 코칭학 이 두 개가 인지 역량을 지도하는 방법 중에 큰 그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 됐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예.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았어요? 책을 안 보고 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네. 지금 한 400에서 500페이지 되는 내용을 그냥 안 보고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 혹시 질문 있으면 여기 질문 몇 가지 받고 있다가 토론은 끝나고 차분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거칠게 가서 질문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출간은 어디 하나요? 네? 출간은 어디 하나요? 출간은 그냥 저희 출판사에서 할까 생각하는데. 예, 자체적으로. 그 대상은 약간 전문가용인가요? 예, 전문가용이에요. 네. 일반가용은? 일반가용은 바로 다음에 지금 이걸 토대로 바로 써내려고. 왜냐면 이 내용에서 전문성만 좀 빼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출판 계획은 이미 세워놨어요. 출판사 제안서까지 한 20, 30쪽으로 다 해놨습니다. 용량 부분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죠. 그걸 이제 약간 첩도처럼 해서 그렇죠. 개인의 역량 예, 맞아요. 예. 나올 수 네, 정말 생각만 하면 너무 이거 희열이 느껴지는 일이에요, 이게. 내 역량의 상태를 딱 찾아내서 그 부분만 딱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컴퓨터 딱 고칠 때 컴퓨터 전문 기사는 그잖아요.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바로 알죠. 검사를 해가지고. 요즘에 자동차 수리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스위치 딱 꼽으면은 점검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진단 다 해가지고 고장난 거 딱딱 찾아줘요. 그거 붙으면 딱. 지금 그거라니까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이 역량 이거는요.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 학생 공부 못하는 애가 좀 있으면 계속 찍혀가지고 계속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그 아이가 못했을 때는 어느 지점이 있었어. 어느 지점에서 어느 부분을 못했는데 이 부분 하나 때문에 그 아이는 그냥 찍혀버린 거야. 근데 그 부분 그걸 해결해 줬으면 그 아이는 그냥 해결을 할 수 있었거든. 그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 능력 마찬가지. 우리 아까 우리 안정 선생님이 무기력이 해결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부분 그 진즉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아? 20대 때? 뭐 참나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거 별거 아닌데 저것만 고쳐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본인도 평생도록 뭘 못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근데 그 아이들의 모습을 선생님이 딱 알고
이 아이는 어디가 잘못됐을까 하고 딱 찾아서 검증을 해보니까 정보 이해 부분에서 핵심에서 쭉쭉 내려가 이 부분을 모르네? 이것만 훈련시켜주면 금방 복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요. 너 핵심 역량이 딱 정리가 돼서 분별표로 쫙 해서 나왔다 치자. 점수로. 컴퓨터 하드웨어 얼마짜리, 메모리 얼마, 메모리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이 나오지 않냐. 너도 네 몸을 그렇게 분석해주면 어떠니? 그럼 다 싫어해. 느낌이 싫죠? 나를 그렇게 보내갖고 나 이건 몇 점, 이거. 근데 이렇게 물으면 다 원합니다. 네가 선생님이라면 학생이 뭐 분야별로 쫙 나눠진 그 잘못된 부분, 못하는 부분만 찾아서 그걸 고칠 수 있다면 뭐지 그냥 그죠? 획기적이죠? 직원 고용하는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어느 부분이 잘하는지, 어느 부분은 잘하고 못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도대체 왜 떨어졌냐? 내가 뭘 정확하게 못하냐? 근데 이걸 설명을 못 해준대요. 면접은 그 순간 보고 끝나기 때문에 통찰이나 직관으로는 저 사람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데 뭐가 못 미치는지를 분석을 못 해내는 거야. 떨어뜨려 놓고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건 맞는데 어디가 부족해서 저런 상태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된 거지. 그게 통찰 직관으로는 보이지만 분석적인 측면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못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인간 역량 분석표가 일반화된다면 정말 우리 교육과 업무 노동계의 혁신적인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초등학교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그쪽 컨설팅 네, 컨설팅 해줘요. 이런 것도 가끔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최대한 빨리 그 일반화 시켜가지고 모든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저는 돈은 그 다음이라고 봐요. 이상으로 따라서 누구라든 다 들어가서 자기의 역량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결과 나오겠어요. 네. 저는 정말 굉장히 이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하나씩 저희는 다 모였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가 생각하는 롤은 어떤 겁니까? 아, 예. 이제 그 롤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 바로 들어갈게요. 잠깐 쉬었다 하죠. 예, 잠깐 쉬었다 하죠. 예.